여름, 남몰래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액취증 환자들. 이들을 괴롭히는 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겨드랑이 냄새 때문인데 액취증은 대인관계 기피와 우울증 등의 정서장애를 동반해 정신적인 후유증이 심각한 질병이다. 주위에 사람 많은 데는 솔직히 잘 안 가게 되고 고민도 많이 하고 나는 왜 이럴까 막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현재 액취증의 치료를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작용과 재발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과연 액취증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TV 클리닉에서 해결책을 알아본다. 제가 한 300년 전에 남태령 넘어가다가 호랑이가 300년. 이렇게 냄새 맡아가지고 300년 전에. 네, 제가 잡혀 먹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호랑이 굴에 한번 싹 들어갔다 나오니까 네. 호랑이 냄새가 밴 거야. 네. 그러니까 얘들이 동족인지 알고 모르는 거야. 근데 믿거나 말거나. 저희 믿어야 믿거나.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사람 몸에 네. 그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안 좋은 냄새 나는 걸 액취증이라 그러는데 네. 특히 겨드랑이 같은 데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게 심하면은 주변에 그냥 사람들 다 떨어져 버려. 그래요. 그 암내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이 액취증이라는 게 날이 더워지면 또 더 심해지기 마련인데 곧 있으면 또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네. 이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액취증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오늘 저희 TV 클리닉에서 그 해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양대학병원 성형외과 안희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보환 씨 함께 나오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공부합니다. 김부아 씨 300년 전에 저하고 그 가다가 안 올라갔었죠. 그 호랑이였군요. 호랑이. 근데 사실 그 이제 액취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여름철에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가면은 그런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 딴에는 냄새를 없앤다고 향수를 거기다 뿌려대니까 더 땀나니까 역겨워지죠. 역한 냄새가 네.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액취증을 좀 완전히 좀 없앨 수는 없는지 네.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 오늘 뭐 그런 거 한번 알아보자고. 괜히 가리려다가 더 심하게 남한테 불쾌감 주는데, 교수님, 겨드랑이에서 냄새 난다고 뭐 건강에 안 좋다든가 그런 건 아니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전신적인 질환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액취증이 있는 경우 가장 그렇다면 교수님,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예, 사실은 그 액취증이 있어가지고 겨드랑이에서 이제 악취가 난다고 하면은 스스로 이제 정신적으로도 위축되고 또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냄새가 난다고 그러면 수근수근대고 그러면은 굉장히 압박감을 받게 되죠. 또 왕따 되고 뭐 대인관계 좀 지장이 왕따도 되고 네. 또 직장에서 서로 이렇게 놀림감도 되고 뭐 네. 그 사람만 오면은 술술술 멀리 피하게 되고. 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대인 기피증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네. 뭐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는 경우까지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예비 신부들 그런 경우에는 맞아. 결혼을 앞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겨드랑이 냄새로 인한 스트레스가 과연 어떤 것인지 그 액취증 환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21살의 대학생 이정희 씨. 캠퍼스의 낭만을 마음껏 누릴 나이지만 그녀에겐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었다. 바로 온몸에서 풍기는 액취증 때문이다. 중학교 들어서면서부터 사춘기 겪고 성장기를 겪으면서부터 이렇게 제가 또 냄새에 민감해서 그때부터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냄새와의 싸움은 사춘기 때부터 계속됐다. 언제 어디서 자신의 냄새를 알아차릴지 몰라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힘들어했었다. 새벽에 애들 다 잘 때 이제 혼자 화장실 들어가 갖고 씻고 또 스틱으로 냄새 안 나는 거 있거든요. 그거 바르고 그랬어요. 그녀를 괴롭혀온 액취증. 정희 씨는 액취증의 원인을 부모님에게서 찾고 있었다. 저희는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조금씩 그 액취증이 있으셔갖고 아무래도 유전적인 원인이 크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싫었어요. 정말 엄마 아빠를 진짜 되게 왜 하필 엄마 아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 되게 또 그런 냄새에 또 민감해서 상당히 싫어했어요. 정말 막. 땀을 많이 흘린 날에는 공중 화장실에서라도 남몰래 겨드랑이에 찬 땀을 씻어내야 했고 냄새를 없애준다는 미용용품은 그녀의 필수품이 됐다. 정희 씨에게 여름은 피하고 싶은 게 많은 귀찮은 계절이 되고 말았다.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버스, 지하철 이런 경우에선 손잡이 잡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신경 많이 쓰이죠. 되게 날카로워요. 그래서 조마조마하고 막 이렇게 좀 감추려고 그러고 아무래도 빨리 내리려고 그러고 막 좀 상당히 신경 쓰이고 심정도 그렇게 좋진 않죠. 솔직히 불안하니까. 냄새 고민으로 괴로워하던 정 씨는 2달 전 마침내 액취증 수술을 받았다. 네, 이 환자분은 겨드랑이에 중등도의 액취증이 있는 분입니다. 이분 가족력상으로 부모님이 액취증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아마 더 빨리,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이 일찍 발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액취증은 유전적 경향이 있는 분들은 그만큼 더 빨리, 그리고 심하게 발병을 하는 게 보통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절개법을 통한 액취증 수술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겨드랑이에는 아직 수술 자국이 선명하지만 올여름을 맞는 그녀의 기대는 남다르다. 민소매 티를 솔직히 땀 많이 나고 냄새 나니까 못 입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민소매 티 입어보고 싶고 그리고 제가 운동 같은 걸 무척 좋아해서 올 여름에는 스쿼시나 테니스 같은 것을 배워보고 싶어요. 뭐 더운 날 뭐 땀 흘리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냄새가 나게 되는데 교수님 그 액취증이라 할 정도면은 얼마 정도 지금 냄새가 이렇게 나야 되는 겁니까? 에포크라인 샘에서 나는 이 악취는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겨울철 같은 경우 옷을 많이 입고 있으면 좀 냄새가 또 계절적인 영향도 있지만은 네. 그래서 좀 덜 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게 객관적으로 수치화된 어떤 진단 기준이나 이런 거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다소 좀 주관적이긴 하지만은 한 30c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냄새를 맡았을 때 아주 썩는 듯하는 아주 고약한 독특한 그런 냄새가 난다든지 또 저희 진료실에서는 진단 내릴 때 보통 면봉을 이용해가지고 겨드랑이를 이렇게 닦아내가지고 코를 이렇게 맡아봅니다. 그러면 그 아주 독특한 냄새가 나면은 액취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보니까 참 힘든 일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주위에 그런 진료를 분, 위해서요. 네, 네, 그런 분 정말. 계시는데요. 네. 근데 특히 그 학창 시절에 보면은 그 체육복 갈아입을 때 네. 그때 반에 한두 명이 있거든요. 근데 상당히 진짜 머리 아픈 적이 있는데 아니 그런 액취증이 상당히 흔한 그 증상인가요? 예, 실제로 액취증이라고 하면은 아포크라인 샘에서 나는 그런 액취증을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과 함께 뭐 취한증이라고 해서 몸에서 나는 그 냄새를 모두 다 이렇게 액취증으로 이렇게 혼돈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피부의 그 해박적인 그 모습도인데 네. 여기에 보시면은 에포크라인 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에크라인 샘이라고 있는데 이 두 개가 전부 다 땀샘을 의미합니다. 근데 네. 실제적으로 액취증은 이 에크라인 샘보다 에포크라인 샘에서 나는 분비물이 피부에 있는 세균에 의해서 분해돼가지고 지방산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쾌쾌하고 아주 썩는 듯한 아주 독특한 그런 냄새를 내게 돼서 아주 굉장히 악취로서 주위 사람들을 고약하게 아주 곤란하게 그렇게 우리 이제 만들게 되죠. 외국인들 만나면 뭐 쉽게 표현해서 노린내 난다, 노린내 난다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서양인들에게는 이런 것은 굉장히 흔한 것입니다. 네. 보통 그래서 노린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이 액취증이라는 병명조차도 서양에는 없죠. 그러나 네. 이제 아시아인들, 특히 극동인들한테는 굉장히 드문 거기 때문에 약 한 1%에서 5%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더 드물기 때문에 병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사회적인 그런 어떤 문제라고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동양인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진화됐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보다도 이 에포크라인 샘이 덜 발달돼 있는데 특별히 이런 것이 발달돼서 이런 분비물이 많이 나오고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왕따가 된다 그럴까 그럴 수 있겠죠. 예. 그 저희가 앞에서 그 몇 가지 사례를 살펴봤는데 어떤 분이 부모님들도 액취증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유전이 되는 건가요? 예, 이 액취증은 가족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95% 정도가 가족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중에 한 분이 액취증을 가지고 있다면은 대개 한 50% 정도는 그 자식에게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두 분이 다 그렇다면 한 8, 90%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듣기에는 어릴 때는 뭐 좀 냄새가 있다가 사춘기 지나고 뭐 폐경이 되고 나면 냄새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게 사실입니까? 예, 이 액취증은 그 내분비 기능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사춘기 때 내분비 기능이 많이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게 되면은 땀샘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땀샘이라든지 그런 것도 커지고 분비 기능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분비물이 많아지니까 냄새도 좀 많이 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따라서 폐경기가 되면은 냄새가 거의 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 봐서는 좀 날씬한 마른 사람보다는 비만한 사람, 뚱뚱한 사람들이 좀 그런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예. 왜 그런가요? 예, 이거는 뭐 땀하고 많이 관계가 되거든요. 예. 특히 여름철에 또 많이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니까 아무래도 그때 냄새가 많이 나오고 마른 사람보다는 뚱뚱한 사람이 땀도 많이 땀이 흘리게 많이 되죠. 나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하고 관계되고 또 남자보다는 여자한테 좀 많이 나타나고. 아니 사회생활 할 때 그게 냄새가 없어야 되는데 폐경 이후에는 다 집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냄새가 좀 네, 약하다고요. 이게 호르몬 계통의 그 자극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저희가 오늘 안희창 교수 모시고 지금 액취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방청석에서도 자, 궁금하신 질문이 분. 네. 있으실 네, 것 네. 같은데요. 액취증이 유전이라면 아이가 커서 액취증이 생길지 안 생길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그 부모 중에서 액취증을 가지고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유전이 되기 때문에 그 나타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특히 귀 속에서 귀지를 보면은 보통의 경우는 건조한 보슬보슬한 그 귀지가 나오는데 네. 이런 액취증이 있는 환자들은 보면은 찐득찐득하고 축축한 그런 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 액취증을 나타내게 되는 에포크라인 샘이 그 피부 밑에 있는 피지선하고 같이 인접해 있어가지고 피지선에서 그 피지가 나오는 거하고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그 귀지도 이렇게 찐득찐득하고 축축한 그런 귀지가 많이 귀에 이렇게 잔뜩 끼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 애가 액취증에 걸릴 수 있겠다 그런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뭐 보시고 나서 귀 파는 애들 귀 파는 팩트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자 네. 다음 분 예. 네, 말씀하세요. 네, 땀이 많이 나는 사람에게 냄새도 많이 난다는데 액취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가요? 네. 땀 많은 사람. 네, 그렇습니다. 이 에포크라인 샘이나 에크린 샘이나 전부 다 땀샘이거든요. 네. 이 땀 많은 사람들은 이 땀샘의 기능이 다른 사람보다 좀 왕성하다 그럴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 분비물들이 많으니까 피부면에 붙어 있는 디프테로이드라든지 이런 세균들이 이걸 분해하면서 나오는 그 지방산,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냄새를 나게 합니다. 그래서 땀 많은 사람들은 이 냄새가 좀 많이 나게 되죠. 네. 근데 이제 그 겨드랑이에서 나는 냄새 그걸 완전하게 없애는 거 그건 어렵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수술적인 방법으로 네. 이 땀샘을 거의 완전히 없애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보통은 이렇게 이 겨드랑이에 땀샘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이 주름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 겨드랑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절개한 다음에 피부를 뒤집은 다음에 그 피부면 그 뒷면에 붙어 있는 땀샘들을 이렇게 가위로 다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외과적 피하 절제술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네. 외과적으로 수술해서 그 땀샘을 다 제거해내는 겁니다. 네. 근데 외과적인 수술은 흉터가 크게 남고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꺼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그런가요? 그 과거에는 이걸 전부 다 이렇게 드러낸다든지 또 째고서 수술하는 과정에 있어서 피도 나오고 또 흉이 또 남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또 염증도 생기고 그러면 흉이 많이 남게 되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전기 소작 절제 수술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수술하는 과정에 피가 거의 나지 않게 이렇게 수술하게 되면은 합병증도 적고 또 뭐 염증이라든지 또 그런 부작용이 훨씬 적기 때문에 흉은 거의 남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전기를 이렇게 절제를 해내기 때문에 피가 뭐 나지 않죠. 이쪽 면은 땀샘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 지방층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땀샘을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없애주는 거예요. 보면서 다 없애는 거죠. 그리고 이 절개선이 겨드랑이 주름선 따라서 가기 때문에
거의 눈에 띄지 않죠. 이게 주름인지 수술한 자죽인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됩니다. 네. 하긴 뭐 겨드랑이 이렇게 보자는 사람 없으니까 좀 괜찮을 것 같기는 하네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수술을 하고 나면 다시 재발을 하는 일은 없나요? 예, 완전하게 경험 있는 의사가 완전하게 제거한다면은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불완전하게 제거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땀샘이 남아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다시 냄새가 난다고 할 수 있고, 아주 특히 예민한 사람의 경우, 또 아니면 정신적으로 좀 강박증이 있다든지, 예, 그런 사람들은 또 수술한 다음에도 또 냄새 난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번 어떤 것이 원인인지 한번, 알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교수님, 겨드랑이를 수술하고 나면은 이렇게 팔이 좀 땡겨서 전철이나 버스 손잡이를 못 잡는다든지 아니면 대한민국 뭐 이런 걸 잘 못한다든지 이것도 같이 해야죠. 그럴 것 같은데 이거 뭐 씻거나 그런 정상적인 생활은 언제부터 가능해요? 예, 그 수술하고 나서 그 다시 이렇게 꼬매야 되거든요. 네. 꼬매고 나서 이게 아물 때까지 보통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걸리는데 그런데 여기 꼬맨 상처가 있는데 아직 아물지도 않은데 만세 부른다든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팔을 쓰게 되면은 상처 부위가 벌어질 수 있고 그럼 또 다시 또 꼬매야 되잖아요. 그럼 그만큼 또 흉도 많이 남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한 아물 때까지 한 일주일이나 한 열흘 정도는 가능하면 이렇게 전체로 손잡이를 잡는다든지 물건을 선반 위에 이렇게 올린다든지 또 뭐 농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상처 아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당분간은 대한민국 응원 안 되겠네요. 수술한 사람들은 한 사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무거운 거 위에 올려놔서 꺼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팔을 너무 되고. 이렇게 격하게 당기거나 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보면은 뭐 고바야시 뭐 절연침인가 뭐 그 이 수술 외과적 수술 말고 다른 방법도 좀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예. 어떤 게 또 있습니까? 이 외과적 수술 방법에 뭐 수술 결과라든지 이런 건 좋지만은 아무래도 수술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통증도 있을 수 있고 수술한 다음에 며칠간 좀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운동 같은 거 물도 못 못하고 넣고. 좀 씻는데 며칠간 좀 이렇게 불편함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간편하고 손쉬운 그런 수술 방법을 이렇게 좀 찾아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데 흔히 이제 하는 것이 초음파 지방 흡입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레이저로 그 땀샘이라든지 그 모근 있는 부위를 갖다가 위축시켜 가지고 냄새가 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방법들을 쓸 수 있죠.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것은 초음파 지방 흡입기를 이용해서 그 피하 지방을 갖다가 초음파를 쐰 다음에 흡입해내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뱃살 이렇게 할 때도 쓰는 거죠, 저게? 본래는 이것이 이런 그 액취증 치료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 아랫뱃살이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지방이 그렇죠. 많은 분들 지방을 좀 초음파를 쏴가지고 지방을 녹이고 공동화시켜가지고 이 관을 통해서 액체화시킨 그 지방을 빼내는데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그러니까 거거든요. 도랑치고 가재 잡고 배도 빼고 또 액체증 치료하고. 네, 그래서 저기 하는 건데 아까 그 피부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이 아포크라인 샘은 피부면에 바로 바싹 붙어 있거든요. 지방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치료 효과에 있어서는 그런 면에서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 초음파 지방 흡입기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피부 밑에서 이 샘이 쉽게 떨어져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고바야시 절연침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 전기로 그 모근 인대를 자극해가지고 그 샘을 위축시키는 그런 방법이고, CO2 레이저나 아니면 ND 야그 레이저를 이용해가지고 그 땀샘이 있는데 특히 모근, 이 대부분이 이 샘들이 모근을 중심으로 해서 있거든요. 그 부위에 레이저를 이렇게 쬐가지고 그 샘을 위축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초음파 지방 흡입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다고 해요. 저도 그 이름이 지방 흡입술이라서 어떻게 액취증하고 관련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그 치료 과정을 화면으로 담았거든요. 보시죠. 35세의 주부 조명옥 씨. 액취증으로 평생을 고생해온 그녀는 오늘 그토록 기다려온 액취증 수술을 받는다. 겨드랑이 쪽에서 냄새가 좀 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뭐 주위에서 들어보니까 뭐 액취증이라고 그러셔서 그거를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 완치가 된다 그래서 그걸 치료받으려고 왔어요. 그럼 제가 듣기로는 뭐 초음파로 지방 흡입술이라 그러는데요. 겨드랑이 속에 있는 땀샘을 초음파로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려고요. 지금 겨드랑이에 암내가 나셔서 암내 나는 땀샘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초음파를 이용해서 그 아포크린샘이라고 하는 그 암내 나는 땀샘을 피부 밑으로 들어가서 절개해서 제거하는 방법을 할 겁니다. 마취는 국소에 주사를 놔서 하는 국소 마취를 합니다. 요 피부의 주름을 따라서 피부를 절개해서 한 요 정도 절개해서 피부 속에 저기 초음파 기구를 넣어서 피부 밑층으로부터 아포크린샘을 제거하는 방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밑층을 이만큼을 밑에서 절개하는 방법을 하죠. 네, 기존의 시술 방법은 단순 절개법이 있는데 길이로 한 5 내지 10cm 정도를 절개해서 뒤집어서 아포크린샘을 보면서 긁어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시술 후에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게 그 초음파 기구인데 이것은 지방 흡입할 때도 쓰는 기구입니다. 피부 밑층에 이걸 넣어서 피부층을 분리하면서 지방을 흡입해주는 그런 기구죠. 근데 지금 겨드랑이 액취증에 이런 시술 기구를 씁니다. 이것은 초음파가 앞에 나오면서 피부 조직 밑에 있는 아포크린샘을 파괴하는 거죠. 그런데 신경과 혈관은 별로 다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시술 후에 통증도 별로 없고 회복이 빠른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피부 밑에서 절개를 하기 때문에 흉터도 거의 없고 시술 시간도 상당히 짧습니다. 한 30분 내에 치료가 끝나게 됩니다. 수술실에 들어간 지 30분 만에 나온 명옥 씨는 수술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지금 생각보다 제가 처음에 되게 많이 긴장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뭐 수월하게 끝났고 이렇게 뭐 통증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너무 편하게 잘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 운동 같은 것도 마음 놓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름에도 이렇게 뭐 남 의식 안 해도 될 것 같고 편하게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네, 저분은 지금 만족해야 하는 그런 표정인데 교수님 초음파 지방 흡입술이나 또 칼대는 외과적 수술에 비해서는 무척 지금 간단해 보이는 것 같거든요. 효과가 정말 좋습니까? 물론 다소간의 그 아포크린샘이 흡입기를 통해서 빠져나오긴 하지만은 이 초음파 지방 흡입기는 근본적으로 아랫뱃살 같은 그 지방을 뽑아내기 위해서 개발된 거기 때문에 피부면에 딱 붙어 있는 샘을 이렇게 선택적으로 뽑아내기는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위축된 그런 사회생활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그 주름을 없애는 보톡스, 이 보톡스로 그 액취증을 치료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보아스가 아니고 보톡스. 네, 보톡스입니다. 보톡스. 예,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그 얘기가? 그 또 이제 좀 더 간편한 방법을 쓰기 위해서 그 보톡스 주사를 거기다 놓게 되면은 이 아포크린샘 자체가 본래 콜리너직하게 좀 성분명이 좀 그렇습니다. 그걸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 샘에서 분비가 일어나거든요. 이 보톡스를 주사하면은 그 자극을 마비시켜가지고 샘에서 땀이 덜 나게끔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인 그런 근거가 있어서 보톡스 주사를 놓으면은 아포크린샘에서 분비가 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보톡스 주사는 효과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가죠. 그래서 그 뒤에 또 다시 주사 맞아야 되고 비싼 돈 들여서 또 6개월마다 계속 주사 맞아야 되는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영구적인 수술이 가장 좋겠네요. 수술을 하게 되면은 영구적으로 그걸 다 제거할 수 있죠. 보톡스를 사용할 수 있고 레이저 제거 수술도 있고 초음파 지방 흡입술에 뭐 너무 그 시술법이 많아서 일본 사람 이름 나온 게 뭐죠? 일본 코바야시 전기침이죠. 너무 그 시술법이 많다 보니까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게 어떤 걸까? 그런 고민이 또 생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에 본인이 가장 확실하게 정말로 이거는 고민스러운 거니까 확실하게 액취증을 치료해야 되겠다 생각하신다면 저는 외과적인 수술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외과 의사가 피부를 절개해가지고 그 아포크린샘을 다 보면서 다 드러내거든요. 그러고 나서 꼬매기 때문에
거의 다 완전히 제거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주 직장 다니고 바쁘다든지 또 그래도 거기에 겨드랑이에 조금이라도 흉이 남을 수 있고 그런 것이 염려스럽고 그렇다면은 레이저 치료법이라든지 초음파 지방 흡입술 같은 거를 한번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치료 효과가 좀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재발한다든지 좀 불안전하게 이렇게 치료가 됐다면 다시 한번 외과적 수술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외과적 수술이 시간만 있으면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대개 수술 시기가 또 문제일 것 같아요. 뭐 액취증은 아까 뭐 사춘기부터 시작된다 그랬는데 몇 살 때쯤에 수술하면 가장 효과가 그렇습니다. 좋습니까? 예. 이 에포크라인샘이 그 분비 기능이 제일 왕성해지는 것이 사춘기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16세에서 한 18세 이후에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수술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때는 에포크라인샘이 다 발육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그때 보이는 건 다 제거한 다음에도 나중에 또 그 주위에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다 완전히 그걸 제거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16, 8세 정도 이후에 완전히 에포크라인샘이 다 발육이 되면은 그걸 외과적으로 절제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 시기적으로도 여름철에도 물론 수술할 수는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수술하고 나서 며칠간은 좀 샤워를 못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봄이나 가을 아니면 겨울에 받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론 여름이라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네. 네,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건강 상담을 받고 있거든요. 자, 사연 주신 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말씀하시죠. 예, 제가요, 그, 액취증하고 다한증이 둘 다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고생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액취증 치료를 받고 싶은데요. 혹시 액취증 치료를 받으면서 다한증까지 같이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한 번에 이제 이분은 2마리 토끼를 잡겠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말씀 같거든요. 다한증하고 액취증 한꺼번에 다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다한증이라는 건 땀이 많이 나는 거고, 겨드랑이에. 액취증은 거기 땀에서 나는 그 분비물이 분해되면서 나는 냄새거든요. 겨드랑이에 이렇게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그 땀샘들을 다 제거함으로써 땀이 나는 기능과 또 냄새 나는 걸 다 이렇게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네. 궁금하신 거, 말씀하시죠. 네. 저는 액취증으로 작년에 레이저 수술을 2번 받았거든요. 네. 네, 50% 정도는 상태가 나아지고 아직도 50% 정도는 증상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낫기 위한 방법으로 레이저 수술 말고 다른 건 없나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자, 교수님 답변해 주시죠. 글쎄요, 또 레이저 수술을 이렇게 받았는데 또 이렇게 냄새가 난다면 제 생각에는 수술적인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수술한다는 것 자체가 좀 두렵고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그래도 제일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그렇게 크게 많이 부담스러운 건 아닙니다. 크게 많이 아프고 그런 건 아닙니다. 조금 시간적인 상처가 아물 때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하다는 것이 문제겠죠. 네. 흉도 또 그렇게 많이 남지 않거든요. 네. 한번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이제 액취증 환자 사례 보면 하루에도 겨드랑이 몇 번씩 있었다. 좀 대인 기피증이 생긴다. 뭐 이렇게 하여튼 고민을 많이 호소를 했는데 좀 이렇게 액취증 자체를 좀 줄이기 위한 그런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냄새를 좀 적게 나게 하기 위한 방법이요. 이거는 냄새를 줄인다기보다도 땀 나는 걸 조금 이렇게 줄인다고 할까 뭐 그럴 수 있는 건데 우선 시원한 옷을 입고 여름철 같은데 이렇게 좀 시원한 데만 이렇게 면종류. 찾아다닌다든지 운동 같은 거 좀 은행 같은 하루 종일 입고 아니면 통풍이 잘 되는 선풍기 이동식 선풍기 건전지 하는 걸로 계속 이렇게 그런 것도 뭐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선 무엇보다도 우선 자주 씻어야 되겠죠. 씻어야 되고. 자주 씻고 청결하게 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상품화되어 있는 땀이 덜 나게 하는 그러한 기능 있는 그 발한 억제제를 갖다가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털을 밀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 털을 밀게 되면은 어떻게 그 냄새가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털을 밀게 되면 좀 겨드랑이를 좀 건조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간의 효과는 있을 수 있겠는데 그 아포크라인 샘에서 나는 그 분비물에 의한 악취 자체를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건조하게 하면서 도움은 어느 정도 되겠죠. 예, 또 시중에 보면은 왜 겨드랑이에 바르거나 뿌릴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사용하면 효과가 있는 건지 또 계속 사용하면 피부에 무리가 오지는 않을까 또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예, 그 알루미늄 클로라이드라는 그런 약을 한 20% 정도로 희석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 드라이솔이라는 그런 제품이 드라이솔. 네. 그런 것들은 발화나 억제제로서 이렇게 땀이 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완화시키고 덜 나게끔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효과가 있는데 보통 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뭐 향수나 아니면 방향제 이런 걸 이렇게 뿌린다고 해서 이렇게 액취증을 없애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처음에는 좀 향긋한 냄새가 나서 마른 상태에서 이렇게 샤워하고 나서 이렇게 뿌리거나 그러면은 향긋한 냄새가 나서 냄새를 이제 안 나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좀 더 활동하게 되면은 땀 냄새가 이렇게 나고 또 아포크라인 샘에서 나는 분비물이 분해돼 가지고 나는 그 액취증 특히 그런 냄새가 나서 향수나 아니면 그 방향제하고 섞여가지고 더 고약한 아주 더 고약한 그런 냄새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서너 개 뿌려버리면 진짜 머리 아프죠. 이런데 오늘 뭐 액취적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많이 알아봤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좀 그분들을 위해서 당부 말씀 좀 있으시면 끝으로 좀 해주시죠. 네, 단순하게 이제 땀이 많이 나고 액취증 특히 그 쾌쾌하고 아주 썩는 그런 냄새가 아니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겨드랑이 부위를 청결하게 하고 자주 씻고 통풍이 잘 되는 옷들 같은 것을 입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액취증으로 진단받고 정말로 이것이 고민스럽고 그렇다면은 제 생각에는 외과적 수술을 통해서 완전히 그거를 아포크라인 샘을 다 절제해내는 것이 고민을 해소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흉 같은 것은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안희찬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김보아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TV 클릭 당신의 건강에서는 이제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과 사연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언제든지 kbs.co.kr로 들어오서 상담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좋은 의견 보내주신 분들께는요, 무료 건강검진 티켓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밑으로 추천되신 분들을, 명단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이제 난치병을 극복한 사람들, 이제 간질환을 극복한 개그우먼 이경애 씨 부부를 만나보겠습니다. 간질환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